안녕하세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래서 7월이 오늘 또 마침 7월 강의 개강하는 날이 마침 또 7월 1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제 다들 잘 해오고 계시고 그리고 해오던 대로 끝까지 꾸준히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쯤 다시 중간 점검하시면서 이제 마음을 다 잡으시면서 이제 알차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하는지 되게 문의를,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은 비슷비슷한데 이제 첨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걸 문의를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나간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거는 해설 자료, 답 적혀 있는 해설 자료랑 한 장짜리 이거 안내 자료 있죠? 강의 계획 요거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가 나갔는데요. 요거는 기본 이론반 할 때 나눠드렸던 영역별 퀴즈인데 그냥 여러분들 뭐 활용하세요. 그래서 뭐 점검하실 때 보시면 되겠고 약간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 범위가 좀 애매해서 그냥 공학까지 한꺼번에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하실 때 활용하셔도 되고요. 답은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셔서 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계획 그 한 장짜리 잠깐 보시면은 이 강의는 알고 오셨겠지만 문제풀이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론을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습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하는데 그 하는 방식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기출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영역별로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의 그 문제 상황이라던가 문제의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은 다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제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리는 것이라서 이게 특수교육학 그 내용별로 좀 성격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서술이나 논술이 좀 특히나 많은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감안하셔서 영역별로 문제 수나 문제의 어떤 유형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많을 것 같은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마음을 크게 먹고 오셔야 되는 게 언제쯤일까요? 행동 지원도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많을까요? 학습장애 많겠죠. 그리고 제가 기출 강의를 하면서 가장 항상 놀라는 게 제일 많은 영역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10개 중에서 그쪽은 정서 이런 건 적은 편이에요. 의사소통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 이럴 때 이제 지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밥도 잘 드시고 그러고 오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영역별로 문제를 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문제 푸실 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작년 진도를 보니까 이제 평가까지 하고 공학은 3주차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해에 제가 또 강의 계획할 때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첫 주에 좀 싹 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공학을 뺐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공학은 제가 그러니까 행동 지원도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학은 지적장애나 정서행동쯤에 제가 문제 만들고 그때 상황 봐서 그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학 자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공학에 해당하는 것도 첨삭을 좀 받고 원래 이제 첨삭이 계획되어 있었던 영역이니까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공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글을 써봐야 되는 주제가 사실 하나만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뭘까요? 보편적 학습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만 다음 주 첨삭 문제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첨삭 과제 안에 공학의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할 게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한 첨삭 과제는 있을 거예요. 문제에. 아시겠죠? 한두 문제 정도 크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수정을 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의 일정은 이제 항상 9시에 오셔서 11시까지 시험을 보시는 거고 오늘은 이제 내용이 어려운 것들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내용은 뭐 친숙하잖아요. 그죠? 통합이나 개별화나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중등 논술이나 교직 논술 이런 거 대비해서 써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역별로 그런 문제 수나 뭐 그런 그 유형은 좀 다르겠지만 문제를 한 2시간 정도는 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냥 와서 좀 이제 잠깐 쉬신다던가 뭐 이렇게 산책을 하신다던가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이제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으시잖아요. 첫날이니까. 근데 이제 10주를 하다 보면 중간에 좀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성된 답을 그리고 답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11시까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5시로 되어 있는데 한 6시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영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5시에 좀 맞추려고 하겠지만 사실 뭐 이제 많은 문제가 있거나 이론이 많으면은 5시를 맞추기가 좀 힘들 때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해설에 보시면은 이론 정리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이나 아니면 심화 이론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제를 보면서 문제 안에 들어있는 용어나 이론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영역이 끝나면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영역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개별화 평가까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첨삭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질문을 좀 하셔가지고 이제 미리 다 말씀을 드려요. 왜 이렇게 1, 2, 9주차에 첨삭을 하느냐, 다른 주는 왜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3주가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제가 첨삭은 매년 늘 했었거든요. 문풀, 모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좀 새롭게 4월, 5월에 또 첨삭 강의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받으시고 좀 다양하게 써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문항들이 가장 많은 게 이 영역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들 여러분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런 기출문제 논수령이나 조금 이제 쓰기 어려웠던 서술형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행동수정이나 아니면은 뭐 통합이라던가 아니면 의사소통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접근법이나 중재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첨삭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주, 2주까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겠죠? 그래도 이제 한참 쉬었다가 또 9주차에 하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간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으시는 건 아니니까 시험을 쳐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답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강론서 올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봄에 간단하게 강의를 할까 하다가 책들을 보니까 이제 강의를 따로 개설할 만큼 되게 많은 내용이 바뀌거나 한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번 강의에 그냥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예측을 하시겠지만 이 강론서에 대한 게 뭐 한 권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또 해당 수업하는 날 또 하려면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좀 계셔야 되고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서 이건 제가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있냐면 아마 공학에 대한 건 다음 주쯤에 이제 따로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게 더 나으시겠죠? 좀 덜 힘드시고 그죠? 그래서 이 강론서에 대한 건 제 생각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공학 부분 그 다음에 정서 그리고 중도 세 영역이라서 이제 3개의 미니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한 영역에 뭐 1~2시간 정도 간단하게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왔고 뭐 이런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해서 그때 이제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강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가장 이제 작년에도 보면 합격하신 분들 중에 이제 7, 8월에 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강의 일정에 맞춰서 미리 한번 특수교육학 공부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하고 오셔서 시험 보시면서 점검하시고 그리고 해설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또 부족한 거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 주에 한 3~4번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잘 안 하시는 건 압니다만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궁금하신 거는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카페나 이제 어디에서든지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할 게 좀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첨삭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첨삭은
모두 제가 평가지를 다 나눠드려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그 제출하신 답안을 피드백을 해서 개별 평가지를 다 이제 부착을 해서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우리가 다 공유를 할 겁니다. 근데 이름은 지울 거니까 이제 이름을 지울 거니까 괜찮으시죠? 그래서 도저히 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시는 분은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다른 분들의 답안을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름은 정말 확실하게 지우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본인 답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삭을 한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는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한 그 첨삭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보는 전체 피드백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 가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첨삭 제출하신 다음 주는. 네,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내용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좀 친숙한 이론 자체가 막 이렇게 어려운 거는 별로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개별화 통합 평가 부분은 제가 다시 봐도 기출 그 문제 상황 같은 게 이렇게 막 응용할 여지라던가 막 활용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적용할 이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늘 드린 거는 작년에 했던 문제랑 새롭게 된 게 좀 섞여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해 나온 강론서도 있고 좀 다른 영역들은 활용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 이제 작년 문제랑 안 겹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도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1번. 자, 1번을 보시면 이제 우선 이제 궁금하셨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논하시오라고 했잖아요. 논하시오라고 했으면 이제 보통은 무슨 형, 우리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게 서답형인데 서답형 중에서 무슨 형에 해당하는 걸까요? 논술이에요, 논술. 그죠? 그러니까 서술과 논술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서술은 이제 중등이나 그 초등의 그 소문항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그 이론을 이제 문제랑 관련을 지어서 쓰시는 거지만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이렇게 논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뭐 주관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 쓰시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래 논술은 뭐가 탄탄하게 있어야 될까요? 그건 이제 형식이고, 논술은 이제 다시 이제 그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점검을 해보자면, 논술을 쓰실 때 제일 먼저 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뭘 써야 될지, 그죠? 뭘 써야 될지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일 거고요. 요즘은 중등 논술이 이제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구하는 게 또 있죠.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등 논술 같은 경우는 그 뭐 글자 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형식만 간단하게 갖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론이구나, 여기가 결론이구나, 이게 보이게만 쓰시면 되는 거고, 더욱 중요한 건 본론이 되는 거죠. 근데 교직 논술은 좀 달라요. 교직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책에 맞추셔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안 여쭤봤는데 초특이신 분? 대략만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 다음 중등 특수세요,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손을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네, 중등 특수이시고, 유아 특수 혹시 계세요? 안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직 논술은 여러분들이 1200자에 맞추어서 이제 잘 쓰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훨씬 더 중요한데, 중등 특수는 여러분들이 형식만 갖추시면 돼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시고, 논하라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본론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될 것인데, 논하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셔야 될까요? 대부분 요즘의 문제는 지문에 다 있는 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늘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안에 있는 근거를 잘
활용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교수적 수정의 의미를 써라, 예를 써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쓰신다거나 하시지 문제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탄탄하게 이렇게 쓰시려는 시도조차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첫 번째 써야 되는 게 교수적 수정의 의미. 자, 이런 걸 쓸 때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교수적 수정을 쓰실 때. 교수적 수정을 써야 되는데 그럼 내가 책에서 봤던 그 문장을 막 두세 문장이 되는 걸 달달달달 외워서 그걸 그대로 쓰시려고 한다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다 쓰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그 용어를 설명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키워드라고 하죠. 그러면 교수적 수정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써야 되잖아요. 의미를 쓸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장애 학생. 근데 어디에 있는 장애 학생? 통합된. 그러니까 통합학급에 있는 아니면 통합된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이면 간단하겠죠. 그죠? 그런 장애 학생의 무엇을 위해서 교수적 수정을 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죠? 수업은 수업인데 어디에 무슨 수업? 일반 학급의 수업. 그래서 일반 학급의 수업에 참여하는 무엇을 향상시키는 걸까요? 수업의 참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수적인 어떤 내용들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즘의 문제나 특히나 우리가 이번 주에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을 어떻게 썼는지를 계속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그러니까 이론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우신 건 없으셨을 것 같고 그건 이제 뭐 보완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계속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썼는지 맞게 썼는지 방향을 잘 잡았는지 이걸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점검을 하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수업의 참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에 꼭 5개 유형은 꼭 다 안 쓰셔도 돼요. 의미만 쓰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내용과 활동 측면에서 예를 논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교수적 수정의 예를 그냥 써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의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각각 이 측면에서 뭐 하라고 했죠? 논하라고 하였으니까 내가 활동에 대해서는 왜 이런 예를 생각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원래 저의 의도는 제가 이제 낸 거니까 저의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뭐 저의 의도기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도 예시를 써라. 그러면 그 예시만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런데 예시에 대해서 뭐 설명해라, 예시에 대해서 논해라. 그러면은 이 학생의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예시를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완전하게 모범 답안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쓰셨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첨삭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걸 예시를 쓰기 전에 또 중요한 것. 교수적 수정의 유형은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고 보통 차례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첫째가 환경, 두 번째가 집단화, 세 번째가 뭐 방법,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평가죠. 근데 여기에서 내용과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활동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 이런 예를 쓰라고 했을 땐 그럼 예는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채점을 할 때 뭘 볼까요? 당연히 내용에 맞게 예시를 썼는지 내용이 뭔지를 아는지를 보겠죠. 채점자가.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죠? 활동이 뭔지 아는지를 보겠죠. 그러니까 내용 하면은 뭘 바꿔주는 거라고 보셔야 될까요? 내용 하면 한마디 키워드가 뭘까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준. 내용은 학생에게 원래 그 일반 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 하려고 하는 그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의 수준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바꾸는 건 뭘 바꾸는 거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수준이고 다른 말로 목표들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 자체 내용을, 수준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활동이라고 했죠. 그럼 활동은 이제 뭘로 우리가 내가 활동을 썼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뭘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활동은 반드시 누구 중심일까요? 학생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방법에 뭐가 들어가나요? 방법에 3가지가 있죠? 전략, 활동,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이제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전략이랑 활동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시를 보다 보면 전략은 누가 사용하는 거다? 교사가 사용하는 거고 활동은 학생이 참여하는 그 활동들을 고쳐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예시는 다양하겠죠. 쉽게, 구체적으로, 활동 중심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많은 예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맞춰야 되는 거는 통합학급의 학습 목표를 보시고 얘가 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를 보시고 특성을 보시고 그거에 맞추어서 내용을 어떻게 바꿀 건지 뭐 예를 들면 내용 자체는 목표 수준을 고려해서 목표를 바꿔주는 걸 이제 예시로 쓰시면 될 것이고요.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강점이 되는 특성을 활용하여서 얘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예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거는 뭐 교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전략을 사용한다, 뭐 칭찬을 해준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활동에 해당하는 예시를 쓰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내용은 설명은 요렇게 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셨느냐. 그러니까 답안을 써보시면은 좀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좀 너무 뻔하게 다 알 것만 같은 내용을 또 잘 쓰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 좀 쓰다가 막히거나 하더라도 끝까지 이제 좀 애를 써서 쓰는 훈련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이제 많이 개선하실 수 있고 이제 시험 잘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1번에서 교수적 수정의 의미와 유형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수적 수정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교수적 수정의 이론을 잠깐 보자면 우리가 방금 정의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유형이 있어서 유형을 5가지를 받고 근데 얘도 이제 뒤에 문제 표 해서 또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또 보도록 하겠고 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절차 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는 이게 객관식 문제였어요.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객관식 문제를 조금 그냥 변해서 간단하게 쓰는 건데 어쨌든 절차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째로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서술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뭐 어떤 절차에 맞춰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교수적 수정은 워낙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소문학 2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교수적 수정이랑 관련된 지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고려사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적 수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적 수정 교수 적합화 그러면 최소한 이만큼은 정말 필수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차 이 문제를 통해서는 이제 절차를 보게 될 텐데 절차가 보통 이론서에 보시면 몇 단계로 되어 있죠? 7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단계들이 문제에 나올 때는 그냥 조금 변형을 해서 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단계들을 그냥 합쳐서 낸다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앞부분에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가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교수적 수정하려면 우선 얘가 장애 학생이니까 일반 학급의 원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바꿔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파악을 해야 될까요? 개별화 목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쓰실 때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IP 검토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쓰시겠지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라고 쓸까요? 또 나름 여기에 주호라는 학생도 나와 있고 하니까 주호의 개별화 교육 목표를 검토한다. 이렇게 좀 이 문제의 상황을 최대한 관련 지어서 이제 문제 상황에 충실히 항상 그렇게 쓰시려고 항상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반학급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어요. 여기에서 나에서 일반학급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이 정보 수집은 어떤 정보 수집일까요? 좀 어떤 거? 좀 전반적인 거. 그쵸? 약간 이제 뭐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얘가 그 학급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전반적이고 좀 기본적인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일반학급에서의 누구의 주호의 그렇죠. 우리가 교수적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나요?
교과를 선택하는 게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게 과학이든 수학이든 무엇이든 교과를 선택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뭐 만약에 이제 쓰신다면 뭐 같이 쓰셔도 되겠지만 그건 앞부분에서 생략이 된 거니까 여기에서는 그 교과에 대한 학업 수행 관련 특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과학이다. 그러면 얘가 그 학급에서 과학 시간에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적합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을 결정하고 이제 고안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형을 결정할 때 5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모든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 수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단계에서 교수적 수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고안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교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번에 나와 있는 지침들이 되는 거예요. 교수적 수정을 할 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단계의 모든 부분은 다 비워놓을 수가 있어요. 실제 문제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무엇을 평가하나요? 평가에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학생에게 교수적 수정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의 내용을 간단히 써라.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수업 참여의 양과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기출 변형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비워놨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뭘까? 단계별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그건 다 기입형이든 서술형으로 이제 또 변형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기출 분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출은 정말 돌고 돌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그 한 10년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히 잘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변형을 해서 다양하게 써보시고 항상 나온 내용만큼은 정말 100% 확실하게 보겠다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에서 우리가 교수적 수정을 할 때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은 뭐 강요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보기로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객관식으로.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보기들을 생략하고 그냥 통째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냥 비워놓은 거죠, 빈칸을. 자, 지침 첫 번째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요거는 나와 있는 말을 뭐 꼭 그대로 외워서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 대략 여러분들이 의미에 맞게 쓰시면 맞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막 되게 중요한 이 말 그대로 꼭 다 달달 외워야 돼 이런 건 아니고 대략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이건 교수적 수정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교수적 수정을 왜 하죠?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무엇이 최소화가 돼야 될까요? 뭐 차이, 그쵸? 차이라는 말을 흔히 가장 많이 쓸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무엇에 대한 차이? 우리가 무엇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거죠? 수업 참여를 향상시키라고 하는 거니까 무엇의 차이? 수업 참여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지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적 수정은 항상 차이나 그 다음에 분리, 그 다음에 뭐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 간의 거리, 간격, 뭐 심리적인 거리든 뭐든 그런 건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을 하는 정도도 항상 어느 선에서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렇게 해야 뭐가 최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 학생과의 참여가 그러니까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게 최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은 최소화로 하고 참여를 최대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특히나 첫 주에 하는 게 좀 그런데 뭐 다음 주에 행동 수정도 약간 그렇지만 이런 문제나 이제 뭐 답을 쓰시거나 이제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내가 나중에 답안을 쓸 때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을 쓰실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논술에서 길게 쓴다고 좋은 답안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라도 길게 쓰면 채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정말 실전에서 뭔가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평소에 쓰실 때는 길게 쓰시는 게 그렇게 좋은 답은 아니에요. 어떤 답이 좋은 답일까요? 답을 봤을 때 지울 게 없는, 쓸데없는 말이 없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
많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실 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걸 쓰실 때 우리가 구어체로 늘려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그 내용을 말해주는 한마디의 용어,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론적 용어 이런 걸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러한 여러 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침 2를 보시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이거도 일종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학생들의 무엇이 육성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서로 잘 지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식견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쓰는 게 좋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을 쓰시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이 협동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러한 통합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핵심이 되는 그런 우리가 좀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 개념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성을 육성시킨다. 그러면서도 자, 세 번째 지침 보세요. 수업 참여의 양과 질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최대화. 뭐는 최소화? 차이는 최소화. 참여는 최대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만약에 논술에 나오면은 뭐 서론 결론 같은 거 쓰실 때 교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의 차이는 최소화하고 참여는 최대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조금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라고는 거예요. 표시도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 그러면서도 장애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무조건 참여 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와중에도 반드시 우리가 향상시켜줘야 되고 길러줘야 되는 게 그 학생에게 필요한 개별적인 요구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또 무엇이 달성되어야 된다? IEP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항상 고려해야 되는 지침으로 보시고 무엇은 강화하고 4번에 보시면 강점 강화, 약점 보완. 그 다음 5번은 사실 뭐 3번 지침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죠. 일반 교육활동에서 분리되는 것보단 되도록이면 참여를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 자, 교육과정 내용보다는, 자, 이거도 이런 보기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 수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측면에서 할 수가 있는데, 내용보다는 무엇과 무엇의 수정을 더 선호해야 된다는 걸까요? 환경이나 방법.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방법의 수정을 더 선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이유를 써라. 그럼 어떤 걸 쓰실 거예요? 그렇죠. 차이는 최소화하고 수정을 그러니까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일반 학생들이 하는 거랑 차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 다르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교수적 수정을 해서 참여를 최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내용을 이제 추후에 나중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건 아예 참여하게 되는 그 활동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더 많은 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다음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걸 선호하고 일반 교육과정의 내용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요 8번은 정말 예전부터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더 없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일반 교육과정과의 내용은 가능한 한 유지한다니까 가능한 동일하게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개별 학생의 무엇이 또 중요하죠? 우리는 뭘 또 향상시켜줘야 되죠? 개별적인 요구, IEP랑 관련된 요구 특성을 또 다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다양한, 복잡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것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으로 가능한 복잡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지침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또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논술 문제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 교사가 A 학생을 대상으로 뭐 가와 같이 교수적 수정을 했다. 일반적인 뭐 전제사항이나 고려사항에 기반해서 김 교사가 잘못 수정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라. 잘못 교수적 수정한 거에 대해서 뭐 적절한 뭐 이유와 함께 논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사항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적절한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수적 수정의 의미와 그 다음에 몇 가지의 유형, 그 다음에 절차, 그리고 지침을 보셨어요. 그냥 보는 김에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뒤에가 있지만 5번을 그냥 한번 보고 이제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5번에서 우리가 이제 유형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뭐 쉬우셨죠? 그죠? 그래서 유형은 크게 이제 환경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자, 환경은 다시 대표적으로 크게 몇 가지의 환경으로 구분이 될까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무슨 환경?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물리적 환경은 다들 좀 친숙해요. 우리가 그죠?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도 제가 첨삭하면서 매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사회적 환경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쓰라고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다양한 답안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장애 학생에게 사회성에 대한 그 지도를 한다는 걸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쓰신 분 계시죠? 아니신가요? 아무튼 사회적 환경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시라고 비워놓은 거고 이거는 해설에 보시면은 이제 답안에 보시면은 그 대표 답안이 있는 것이지 꼭 이렇게만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환경이 뭔지 아시면 돼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 학생이 그 학급 안에서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참여랑 관련된 그런 소속감을 느낀다거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이 어떤 걸 느낄 수 있도록 장애 학생이 소속감 아니면은 책임감 그죠? 아니면은 어떤 뭐 서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장애 학생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서 그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상호 의존성을 느끼게 한다던가 소속감을 서로 느끼게 한다던가 한 학급에 모두가 한 학급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쓰시면 전부 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장애 학생에게도 그 학급에서 해야 되는 무슨 역할을 부여한다던가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셨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수적 수정의 유형에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협동학습이 나왔으니까 교수 집단화가 되는 것이겠죠. 교수 집단화에는 모든 집단을 바꾸는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협동학습 또 또래 교수 대집단인지 소집단인지 1대1 개별 교수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요거는 유형 뭘까요? 뭘까요? 여기에서 뭘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분배를 하고 자료를 구하고 이제 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대략적인 걸 봤을 때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 집단에게 보고하고 팀에서 그들이 활동을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뭐 과제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게 뭐 연구인지 뭔지 어쨌든 그것보다는 집단에게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 탐구 GI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협동학습 유형은 이제 사이사이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뭘까요? 이거는 뭐 둘 다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 교수적 수정의 유형은 교수 방법이라 쓰셔도 되고 또 옆에 방법 중에서도 지금 협력 교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방법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를 생각하신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전략이죠. 그래서 교수 전략은 누가 사용하는 거다?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전략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행동수정 전략, 무슨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협력 교수 뭐 여러 가지 교사가 사용하는 전략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협력 교수의 유형은 뭐가 될까요? 팀 티칭이 되겠죠. 그러면 왜 팀 티칭이라고 생각하셨죠? 물론 근데 그거만 첫 부분만 딱 보시면 약간 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보조 같은 경우는 만든 역할 자체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협력 교수는 두 교사가 어떤 입장이죠? 동등한 입장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실제 활동에서 조금 덜 하고 뭐 더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진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동등한 어떤 입장일 수 있도록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보시면은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저기에 조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뭘까요? 그렇죠. 공동으로 구안해서 지도한다. 공동으로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명료하긴 하지만 집단이 또 어떤 집단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집단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팀 티칭은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단서가 전체 집단을 두 교사가 동시에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지도한다는 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팀티칭이라고 하셨어야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세요. 이걸 왜 팀티칭으로 받느냐 이런 것도 적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다양하게 써보시고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슨 유형일까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목표 수준 자체를 바꾼다거나 가르치는 내용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내용은 유지한 채 집단을 바꾸거나 방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아예 더 많은 걸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 안에 보통 이제 흔히 많이 들어가는 게 교육 과정 수정을 한다는 건데 이제 이것도 간혹 용어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교육 과정이라고 할 때 이 교육 과정은 조금 더 좁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은 의미. 그래서 이 교수 내용의 수정 안에 들어가는 교육과정 수정이라고 할 때 이 교육과정은 내용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용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 수정 유형. 이것도 이제 문제로 계속 보셨지만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교육과정인가요? 중복이죠. 그래서 왜 중복이죠? 그렇죠. 어떻게는 하지만 같은 활동을 하지만 각각 다른 영역에서 다른 목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뭐 너무 쉽게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그런 것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또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실전에서 뭐 시험을 쳐보신 분들도 계시고 선배들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전에서 너무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실수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범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보는 것들을 의외로 그냥 딱 보고 아 이거다 이렇게 해서 실수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는 거여도 끝까지 보시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다고 업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항상 끝까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의 수정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평가 방법은 우리가 또 다양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무슨 수정이죠? 그렇죠. 이거는 한 학생을 두고 학생의 능력 측면, 노력, 그 다음에 뭐 성취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평가한다고 해서 무슨 평가? 다면적인 평가입니다. 이거 말고도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포트폴리오. 또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평가를 한다. 무슨 점수와? 공동 점수와.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하면 돼라는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도달하면 돼요. 그런 건 뭐죠? 무슨 수준?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 온 기준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준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거 수준을 정해놓고 점수화를 한다고 해서 준거 수준 점수화 이런 것도 있고요. IP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IP 점수화도 있고 합격, 불합격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도 출석 30%, 그 다음에 뭐 기말고사 30%, 중간고사 30%,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뭘까요? 항목 점수화. 그래서 한 대상을 평가할 때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 이런 건 너무 기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대안평가, 지금도 이거는 실제 기출 객관식으로 나왔던 거 바꾼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면적 평가라는 한 부분이 나왔다는 건 같이 설명되어 있는 다른 유형들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형들을 쭉 다 알아두시고 예시가 나왔을 때 무슨 평가의 유형인지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뭐 학생 특성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예시를 제시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3번으로 넘어오셔서 앞부분에 넘어간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초등 문제였었고 이것도 객관식 문제였었는데 바꾼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첨삭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어떤 건지 대략 이제 아시겠죠? 그죠? 글로 좀 쓰셔야 되는 서술이나 논술 위주이고요. 이렇게 좀 기입형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에 적용된 교육과정 수정의 유형을 쓰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될까요? 목표. 어디와 어디의 목표? 통합학급의 목표를 우선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수업은 뭐라는 거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특수학급 교사가 수정해 준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수정의 유형을 쓰시오. 이거의 유형을 쓰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대부분 문제가 뭐랑 뭐 중에 하나죠? 중단 수준이나 중복 교육과정 중에 이제 하나가 되니까 뭘 확인하셔야 될까요? 같은 영역에 대한 건지 다른 영역에 대한 건지 고친 게. 그래서 개별 학생에게 수정해 준 게 다른 영역에 대한 건지 같은 영역에 대한 건지를 먼저 보세요. 근데 만약에 같은 영역에 대한 거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같은 영역이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될까요? 수준을 달리한 것이 확실히 맞느냐. 그래서 같은 영역에 대한 목표를 가지면서 수준의 변화를 주어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아닌지 이걸 또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중복 교육 과정이 되려면 이제 그거 다른 영역,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에 대한 목표인 거죠. 근데 이거는 봤더니 원래의 차시 목표는 스스로 계획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특수교사가 수정을 해준 거는 교사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뭘까요? 주제는 어떤가요? 영역은 같죠? 그런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계획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다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기출이잖아요. 그죠? 기출이니까 이거는 또 뭐에 대한 예시가 될 수가 있냐면 중다 수준 교육과정을 적용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는 여러분들이 올해만 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등, 중등 할 것 없이 예시 쓰라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예시 쓰라고 하면은 생각 안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기출에 나온 이런 실제 예시 같은 거 있죠. 아, 중다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브에 적어 놓으셔도 좋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혹시나 중다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무슨 예시를 써라. 그러면 요 예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 2번은 자주적인 생활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한 니은 전략이 무엇이냐. 니은이 뭘까요? 네, 그래서 생활계획표를 바탕으로 실천 점검표를 만들어 작성하도록 하고 매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실천 점검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실천의 여부만 확인을 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점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매겼다는 건 내가 수행한 정도가 A인지 B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원래 목표에 비추어서 점검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가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점검이나 평가가 나오면 이제 이거보다 하나 상위의 개념 뭐가 있죠? 자기 관리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행동수정 다음 주에 할 때도 이제 보게 될 텐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쉽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 자기관리하면 이 하위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자기 점검이라던가 자기 평가라던가 또 이걸 해서 잘했으면 상 주는 거 강화 그 다음 스스로 자기
교수를 하는 거죠. 자기 교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적 언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기는 한데 5개로 설명을 할 때는 이거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목표 설정을 하는 것도 자기 관리의 하위 영역으로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이었죠. 양명희 교수님 책 많이 보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자기 관리의 하위 영역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있으면서도 이 앞에 뭐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앞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되었냐면 양명희 교수님이 개정된 책에 보면은 뭐가 들어갔을까요? 선행사건 변화시키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지금 그냥 이걸 각각 그냥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걸로? 자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기 관리를 위해서 선행사건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들도 늘 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어떤 걸까요? 뭔가 내가 공부할 때 자꾸 방해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도서관에 갔더니 공부가 잘 안 되더라. 도서관에 안 가시죠? 그죠? 내가 더 잘 되는 환경으로 가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행동에 방해가 되는 걸 스스로 변화시키거나 차단시키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 있죠? 그런 걸 선행사건 변화시키기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개정된 책에 보면 자기관리의 하나의 영역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실 때 나는 뭐 책상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더라. 그래서 맨날 이제 뭐 책상 정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난 음악을 들어야 잘 되더라. 그래서 음악을 들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목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사건을 스스로 변화시키면서 그 행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역을 선행사건 변화시키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새로 개정되면서 뭐가 추가가 되었냐면 자기 강화는 내가 강화의 뜻이 뭐죠? 기본 뜻이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스스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행동을 증가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증가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걸 했을 때는 그 행동이 줄어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명희 교수님 개정판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 처벌을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내용이 뭐 어렵거나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자기 점검은 자기 무엇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용어를 같이 쓰는 게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워낙 중요하고 또 새로 개정이 되면서 조금 이제 좀 더 세분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는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아마 앞으로 또 여러 번 여기저기서 보시게 될 거예요. 수업하면서.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동 약속판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A 학생이 계획표를 지키면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된 행동수정 전략을 써라. 이걸 아마 보시면서 뭐 몇 개를 쓰라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데 하나만 써야 된다. 하나의 전략을 써야 돼요. 만약에. 하나를 찾아서 써라. 그러면 뭘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전 과정을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뭘 한 게 나오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강화 자극을 빼앗기는 게 나오죠. 반납하는 게 나오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하나만 쓰라고 한다면 문제가 반응 대가를 쓰시는 게 맞는 문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뭐 예전에 그 객관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적용된 모든 그런 전략들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 OX로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뭘 사용한 거죠, 학생이? 어떤 기술을 쓴 거죠? 자기 점검을 한 거예요. 자기 점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행동 수정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조금 더 뭐 학생이 사용한 스스로의 자기 관리 뭐 하위 영역을 쓰라던가 뭐 이러면 조금 더 이제 더 정확한 요구가 되겠지만 어쨌든 행동 중재 전략을 그냥 크게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적용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두 번째 줄이 자기 점검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스티커를 주고 제공했고 하는 거는 뭐죠? 토큰이 또 적용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면 X를 하는 거고 그게 몇 개 이상이 되면 스티커를 반납한다. 이게 바로 반응 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뭐 다 쓰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만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만 쓰는 상황이라면 반응 대가를 쓰시는 게 맞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일반 학생 5명과 은수가 모둠이 되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리을과 같이 학생들이 서로 돕는 과정에서 개별 학생들이 맡은 바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도를 했다. 협동학습의 원리가 뭐냐? 그래서 이제 협동학습이 나왔는데 협동학습도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여러 차례 보게 되는 건 이제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유형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GI도 나왔었고 한데 요건 뒤에서 계속 부분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리가 있는데 원리가 또 조금 뭐 4가지, 5가지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각자 맡은 바를 잘 수행하도록 하자. 이게 뭐죠? 개별 책무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조차 이게 뭐죠?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갖자. 그게 바로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렸네요. 동등한 참여.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있는데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다 돌아가면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자?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이것도 이제 이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원리는 4번의 원리는 3개 중에 무엇을 보완하기 위한 걸까요? 동등한 참여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라던가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동등한 참여를 다 시켜주고 싶긴 한데 시간상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하신다면 그때 쓰면 좋은 키워드가 뭐냐면 시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향상시키는 거예요. 한 명씩 다 5분씩 기회를 다 준다. 이러면은 막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상호작용 하도록 하자. 이게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이제 4번. 제가 4번은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길거나 뭐 서술 논술 아닌데 첨삭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1번에서 제가 또 나름 문제를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명칭을 쓰는 건 뭐 다 쓰셨을 거예요. 거의 100%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의 단점을 어떻게 쓰라고 했죠? 그 유형의 단점을 그냥 이론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라고 했죠? 교수 학습 활동과 관련지어 써라.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셔서도 문제 푸실 때 이런 말이 요즘은 다 있어요. 가에 근거해서, 학생 특성에 근거해서 뭐 활동과 관련지어 이러한 그 짤막짤막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도 쓰실 때 우선 뭐 이 유형은 기출 다 보시니까 뭐죠? 교수 보조인 건 아시죠? 자, 그럼 교수 보조는 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도입 부분에서 교수 보조인 이유가 뭔가요? 만약에 교수 보조라는 판단을 했다면 그 근거를 써라. 그럼 뭘 쓰셔야 될까요?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 그쵸. 주 활동은 누가 담당하고? 김 교사가 담당을 하고 민 교사는 보조를 하는 일부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업의 활동을 한 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교사는 일부 활동에 대해서만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또 그 부분만 나와서 그렇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협력 교수가 그러면 나왔으니까 이것도 뭐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협력 교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유형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무엇을 꼭 알고 계셔야 될까요? 장단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유형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안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본 교수 보조가 있고 또 평행 교수가 있고
스테이션이 있고 팀티칭, 뭐 나머지 한 사람 교수 관찰 뭐 등등등이 있지만 얘네들은 생략하고 요거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대안 교수는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뭘까요? 꼭 있어야 되는 단서가 뭘까요? 집단화. 그죠? 그래서 집단화를 했었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대집단, 일부는 소집단. 그래서 한 교사는 대집단, 한 교사는 소집단을 맡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소집단을 맡는 이 교사가 지금 맡는 학생들은 이 소집단 학생들로 어떻게 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가 있죠? 낙인이 찍힌다던가 학습 분위기가 분리된다던가 하는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얘랑 얘의 차이가 가끔 애매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약간 그 교수학습 활동을 명확하게 이제 해주지 않고 약간 좀 어렵게 내려고 한다거나 하면 얘랑 얘가 좀 비슷해 보이거나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될까요? 집단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이거도 어찌 보면은 약간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고만 설명이 되어 있으면은 마치 소집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얘네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대안 집단은 소집단을 대상으로 그 소집단을 맡는 교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사는 이 소집단을 위해서 이 소집단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 심화 보충을 위한 그런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을 맡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 보조에서 이 보조를 하는 교사 두 번째 교사는 이렇게 소집단을 고정화시켜서 맡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적재적소를 항상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때그때 필요한 데마다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수 보조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뭘까요? 선생님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교수 분위기가 좀 산만해질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꾸만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하니까 의존적인 학습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장단점을 보실 때에도 기본적인 유형이랑 관련 지어서 왜 그런 장점이 있고 왜 그런 단점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이제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평행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단서가 두 교사가 어떤 집단을? 두 집단을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한데 모든 그런 협력 교수나 뭐 협력 교수가 다 되는 건 아니고 협동학습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집단은 기본적으로 다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얘가 꼭 이질적인 집단이어야 하긴 하는데 이질적인 집단만 단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질적인 집단을 항상 제일 처음에 많이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교사가 이질적인 집단인 두 집단을 어떻게 가르치죠? 그렇죠. 각각 각 집단을 맡는다는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무슨 내용을? 같은 내용, 동일한 내용을 각 집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교수는 이제 이게 제일 기본인데 이거도 가장 질문을 예전부터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뭐가 있냐면 평행 교수의 특성 중에 장점 중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복습하기 좋다? 뭐 복습에 용이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복습을 뭘 하라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평행 교수는 학급이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이걸 반으로 나누어서 두 교사가 같은 내용을 각각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인데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을 각 선생님한테 배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다르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일 때? 복습할 때 적용하기 좋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평행 교수를 적용할 때는 학생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시킬 때 각 교사가 평행 교수로 다시 한번 가르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요 말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것도 표현이 막 이렇게 막 설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죠? 잘.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스테이션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도 작년인가요? 중등 기출로 요거 나왔었죠? 논술 문제로. 그래서 다들 좀 어려워하셨던 논술 문제였습니다. 평행교수랑 스테이션의 이제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이점은 이제 집단 측면에서 하나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내용 측면에서도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집단은 이제 차이가 뭐가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평행교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반으로 뚝 자르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런데 스테이션은 어떻게 집단화를 한다?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스테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해서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잘 섞이도록 집단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막 집단 구성이 되고 하면 학생들이 스테이션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집단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중요한 단서. 내용이 평행교수는 각 교사가 무슨 내용을 가르치죠? 같은 내용을 가르치지만 스테이션은 각 스테이션을 맡은 각 교사가 어떤 내용을 다른 내용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둘의 차이점이에요. 집단화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테이션인지 뭐 평행교수인지 실전에서 헷갈린다 만약에 그러면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를 먼저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팀티칭 우리가 본 것처럼 같은 내용을 같은 집단의 두 교사가 같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협력 교수가 잠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교수 보조가 나왔는데 교수 보조의 단점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셨어야 한다? 위 교수 학습 활동과 관련지어서 써야 되니까 관련을 안 지으신 분들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뭐 어떤 교사가 뭐 보조자의 역할만 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쓰셨겠지만 이제 관련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민교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민교사는 뭐 하고 있죠? 그쵸. 종이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 활동과 같이 민교사가 뭐 재료만 뭐 종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전지라고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뭐든 이제 학생들에게 자료만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제 이 민교사의 역할이 어때 보일까요? 저 선생님은 보조하는 사람이구나. 교사의 역할에 대한 낙인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쓰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지어서 위에서 민교사에 대한 활동을 언급하시면서 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전개, 단계 활동 중에서 빨강조 민수에게 적용한 지도 원리. 그러면 빨강조에는 무슨 원리가 적용됐죠? 그죠? 빨강조를 보시면 원래 지금 학생들이 하는 게 지금 뭔가요? 여러 가지 종이를 구겨 붙인다. 그런데 신문지 구기기를 좋아하는 발달체 유아 민수에게 신문지를 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를 구겨 붙이는 활동을 하는데 얘가 좋아하는 신문지 구기기를 좋아해서 이걸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원리, 지도 원리를 쓰라고 했으니까 부분 참여의 원리를 쓰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신 분들은 그냥 부분 참여의 원리 이렇게 쓰신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정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참여의 원리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책마다 부분 참여의 원리가 근데 또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 잘 해주셔야 되는데 부분 참여의 원리는 어떤 책 보시면 잘 나와 있을까요? 중도장애 책 쪽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장애라고 하는 보라색 띠 살짝 이렇게 있는 그 강론서 있어요. 이정은 교수님 책인가? 아무튼 그 보라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중도장애 할 때 그거 다 볼 건데 아무튼 부분 참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 중도장애 강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표현으로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닌데 꼭 들어가야 되는 의미가 뭘까요? 반드시 무엇을 보장한다? 참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개별 학생의 강점과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서 반드시 일부라도 전부가 아니어도 그 활동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를 보장한다는 거. 그 의미가 그 말이 꼭 들어가게 쓰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뭐 전제사항 같은 거는 사실 좀 자세하게 보지 않으셨으면은 잘 생각이 안 나셨을 수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해설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해설의 전제사항 다음 중 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항상 부분참여 원리가 전제하는 게 뭐냐면은 학생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필요한 그런 기술들의 구성 요소를 모두 획득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완전한 활동이나 기술을 완비할 수 없다. 발달 연령은 생활 연령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혼자 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분적으로라도 참여를 보장하자라는 것이 부분참여의 원리예요. 부분참여의 원리가 사실 전제사항이 이렇게 조금 자세한 내용이기도 하고 써보기는 조금 생각이 안 나셨을 수도 있지만 부분참여의 원리가 요즘 계속 문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분참여의 원리의 정의 정도는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전제하는 사항이 뭔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뭘까요? 부분참여의 원리가 잘못 적용된 유형.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중도장애 할 때 또 보게 되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거는 사실 한 번 나왔었거든요. 기출문제로. 그래서 한 번 기출 객관식 보기 중에 나왔는데 이제 기출에 한 번이라도 나온 거는 사실 우리가 또 좀 꼭 알아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기입형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네, 실제적 다수준 포함교수법이라고 통합교육 강요서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뭐 이거도 될 것 같고 저거도 될 것 같고 하거든요. 사실 그 의미를 보시면.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저도 이제 이게 뭐뭐뭐 교수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법의 명칭을 쓰라고 했지만 이 실제적 다수준 포함교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체화된 하나의 교수법이 아니라 큰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접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큰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하위의 내용에는 또 많은 전략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큰 접근으로 알아두시고 요 구절과 그 내용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 5분만 쉴게요. 잠깐만 쉬고 조금만 더 하고 점심시간에 해도 되겠죠?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